자, 매거진 초대석 이어갑니다. 오늘은 소설가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2008년 24 젊은 나이에 민음사의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며 혜성같이 데뷔했습니다. 그간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작품들을 주로 써왔는데요. 지난해 출간한 이 작품은 결이 좀 다릅니다. 20세기 초 일제치하 경성을 배경으로 독립운동가들의 고민과 희생, 헌신과 열정을 담아낸 소설인데요. 경성 브라운의 저자 고혜나 작가님 모시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죠. 커피와 카페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루 좀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설가를 또 이렇게 젊은 청년 소설가를 만난 게 처음입니다. 작가, 특히 이 소설가에 대한 환상과 동경 같은 게 다들 있지 않나 싶은데 모시기로 하고 괜시리 설렜는데 이런 반응을 접하는 작가분들의 느낌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소설가로 산다는 거 어떻습니까? 일단 소설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처럼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해놓고 일을 하는 편이고, 네. 주로 오전에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 같이 밖에 나가서 9시에 카페에 가서 거의 첫 손님으로 항상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메뉴를 시켜놓고 글을 쓰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한 9시에서 한 2시, 3시까지 한 5시간 정도 하루에. 예.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있는다고 해서 집중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딱 그 정도 하고 뭐 손목에 무리도 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독서를 하거나 낮에는 좀 가벼운 일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카페 사장과도 굉장히 친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단골인데 네. 그래서 커피 쿠폰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의 작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셨습니다. 2008년 20대 중반이셨죠? 네. 그때 뭐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여정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서울예대 문해창작학과를 너무 소설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들어가니까 너무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에. 기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또 막상 졸업하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녔는데, 네. 근데 직장 다니다 보니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도전해보고 안 하는 것과 도전 안 하고 또 포기하는 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한 등단이 쉽지 않은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좀 크게 보고 썩을 각오를 하고 썩을 네. 까고. 완전 나를 묻을 각오를 하고 네. 그랬는데 석 달 만에 쓴 첫 장편 소설이 등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운 좋게 이른 나이에 20대 중반에 데뷔를 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상상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방황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 지금 와서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네. 이 글 쓰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써야지 안 써야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네, 어떠한 영역에서 나를 시킨다는 생각을 이제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너는 써야 돼라고 누군가가 시켜서, 그게 내 소설 속 인물일 수도 있고, 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역사 속 인물일 수도 있고, 가끔 찾아오는 영감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나를 시키게 해서 내가 쓰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 또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주제를 주로 다루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해 펴낸 작품은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경성 브라운, 일제 강점기 이 경성이 배경인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원래 역사를 좋아했는데 네. 뭐 이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파고드는 정도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제 소설을 쓰고 싶은데 커피에 관한 이야기를 써봐야겠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원래는? 네. 가볍게 역사를 이쪽으로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네. 그런데 이제 커피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이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고종. 그렇죠. 그러니까 곧
그때의 이야기, 뭐 충신, 변절자, 친일파, 독립군, 사랑, 배신, 우정, 요거 쓰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파고들게 된 거죠. 원래는 이제 네.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누구보다 될지 무거운 네.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쓰면서 힘들었습니다. 네. 뭐 카페와 커피 얘기를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1910년대 이렇게 근대적인 느낌의 카페가 실제 했는지 아니면 작가님의 상상 속의 공간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고종 황제가 음. 손탁 여사라는 외국인이 내려주는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셨는데 맞아요. 그 손탁 여사가 독일인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고종의 총애를 받아서 나중에 고종이 건물까지 선물해주는 건물주가 되어서 그게 손탁 호텔로 지어지고 네. 이제 뭐 이토 히로부미도 거기에 와서 묵었을 만큼 굉장히 장사가 잘 되었고 카페가 1층에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장사 경영난에 빠지고 이제 갔죠 자기 나라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권력층들의 전유물 아니면 특이한 기호식품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커피가. 네. 네. 그 당시에 가베라고 불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종이 커피를 즐겼다는 사실도 이 소설을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와도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고려하셨습니까? 제가 이 소설을 쓰는 게 한 4년 정도 걸렸는데 네. 쓰고 막 쓰다 보니까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갑자기 방영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좀 소설 캐릭터 미스터리와도 좀 겹치는 그 변유한 분의 캐릭터가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은 했는데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겹치는구나 이런 상을 원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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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모이면 문화가 되고 이 사상이나 법률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된다. 중독성 강한 가베와 합쳐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카페를 들락거리는 것이 집회나 출판보다 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커피가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설명. 이 커피에 감춰진 힘에 주목하는 대목도 흥미로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작가님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기껏해야 다방.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아주머니들이 평상에 앉아서 뭐 다듬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집에 초대해서 혹은 맥주집에서 시끌벅적하게 그런 공간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방은 좀 음지 문화였고 그런데 이제 이 카페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양지로 그 이야기하는 문화, 동네 사랑방을 끌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술을 마시거나 식사하지 않아도 커피 한 잔을 두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네, 뭐 결제, 뭐 계약, 뭐 소개팅 전부 다. 네. 맞아. 밥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술은 싫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건전한 문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취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지 않아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 힘의 문화가 이 커피에서 우리나라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카페가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죠. 우리나라의 그런 이야기 문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봐요. 저는. 예. 사실 제가 앞서 읽은 그 대목이 그 소설 속 이완용의 대사잖아요. 네. 네, 이완용도 그렇고 고종이나 소설의 주인공 홍설과 유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비극의 도화선을 당기게 되는 일본 경찰까지도 고뇌하는 인물로 묘사를 하셨어요. 이 평면적인 선악 구도를 벗어나서 캐릭터들이 굉장히 입체적이던데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 비행 청소년들 좀 길에서 보면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들의 표정이 이제 사회에 불만이 있고 약간 삐딱한 그런 시선 그런 게 태어날 때부터 뭐 장착되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 지어지기까지의 서사, 사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사연을 다 말하지 않아도 비슷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끼리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친일파, 변절자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된 과정, 이유,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서사, 역사를 아무튼 좀 적어보고 싶었어요. 네. 또 이완용의 유일한 혈육인 이혜영이라는 인물도 흥미롭던데 혹시나 싶어 찾아봤더니 가공의 인물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홍설과 유한 두 주인공 이상으로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캐릭터도 좀 설명해 주세요.
누군가가 제 책을 읽고 미스터리를 보고 누구를 떠올렸다고 했냐면은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를 떠올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전두환의 손자가 네. 이제 뭐 마약을 할 만큼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힘들어 했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부모와 조상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굴레에 갇혀서 그 배경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튼 과거에도 일제시대에도 그 배경이 싫었던 젊은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 그 배경을 탈피해서 좀 진취적으로 나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게 전우원 씨랑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맞네. 그래서 소설 속에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경성 브라운에 보면은 그 미스터리가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게 아니라 온실 속의 잡초가 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젊은이에 대해서 좀 그리고 싶었어요. 자,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교묘하게 얽혀듭니다. 이 고종의 망명 계획은 결국 실패할 것이고 주인공들에게도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릴 것을 예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을 품게 되던데 의도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가 스포예요. 예, 이 소설의 스포. 우리가 네네. 이미 다 알고 그런데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고종이 망명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를 잘 몰라요. 왜냐면은, 역사에서는 그냥 뭐 독을 먹고 이렇게 일어나는 몸의 증상들을 보이고 죽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 독을 먹였고 그래서 죽었다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당시의 기록이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고종이 망명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다 실패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의친왕 같은 경우에는 만주까지 이제 망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주에서도 잡혀서 돌아왔었고 그런데 이제 고종이 마지막에 그냥 내가 덕수궁에 갇혀서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한번 망명을 중국으로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뭐 그렇게 죽을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렇게 해보자 후자를 선택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몸을 던졌고 그런데 발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식혜에 독이 든 그거를 이제 먹었고 죽었고 그래서 1월 21일에 고종이 죽어요. 1919년. 그런데 2월 달에 바로 동경에서 이제 동경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을 하자라고 해서 했고 3월 1일에 바로 3.1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네. 이 1년의 숨가쁜 과정을 이 3.1운동 전후를 좀 소설에 리얼하게 좀 재밌게 담아보고 싶었어요. 네. 역사의 흐름을 대체로 따라가는데 이완용에게만큼은 단죄를 선택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소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설만이 할 수 있고 예술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서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네. 뭐 흥미진진한 영화를 한편 감상한 느낌이었는데 극화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평에서도 그런 기대가 많던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작가로서. 그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극화를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니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럼 다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저는 극화가 되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100년 전 시대의 그 치열한 이야기, 고민, 젊은이들의 그런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책이든 극이든 아무튼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반대로 책을 읽지 않은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고 있는데 문학과 소설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작가로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는 지하철을 타면은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맞아요. 신문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핸드폰만 보죠. 그리고 맞아요. 핸드폰에서도 물론 글을 볼 수는 있는데 이런 물성을 가진 무언가를 보는 것과 이렇게 핸드폰 몇 줄 있는 걸 이렇게 넘기는 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도 긴 걸 보지 않고 짧은 거, 그렇죠. 요약, 쇼폼으로. 함축 영상 이런 걸 보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보고 나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하고 느낀 점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이제 소비만 한다는 거죠. 단순히 또 다음 영상, 또 다음 거. 그래서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뭔가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고민, 걱정이 들고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도 한번 다음에 제대로 좀 소설로 써보고 싶어요. 네. 사실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게 되면 그 위에 선반에 그렇죠? 그 신문이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도 신문을 읽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다 휴대폰을 보는 게 너무 일상이 돼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했습니다. 또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아, 또 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운영하는 걸 봤더니 이제 의상도 아. 되게 다양한 의상을 입고 나오시던데 다 의도가 돼 계신 거죠? 처음에는 네. 그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라는 그 너튜브 채널인데 경성 브라운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되게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인물들이 많았구나. 그러니까요. 좀 알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제 너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좀 의상도 약간 컨셉에 맞춰서 좀 하게 되었죠. 네. 그 근현대사 역사 인물들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이 인물들의 기준,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 거의 그 100년 전 그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살다 간 사람들을 주로 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루었어요. 그 신여성, 나혜석 같은 그런 분도 다루고 그리고 이제 친일파 뭐 아니면 독립군 그리고 뭐 이상이나 백석 같은 그런 작가도 다루었고 그리고 향후에 다루고 싶은 거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해외에 있어서 혹은 이념에 가려져서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독립군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독립군을 지지했던 독립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물심양면 뒤에서 도왔던 그런 부호들이나 아니면 학자들 이야기 이런 것도 좀 말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 자료는 어디서 구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네. 위인전으로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위주가 아니라 좀 인물 위주, 일대기, 초년, 뭐 중년, 말년 이렇게 쫙 되는 그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네. 나중에도 이게 습관이 돼서 그냥 살짝 누구 인물이 나오기만 하면 되게 파고드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지? 왜 외국으로 갔지? 근데 왜 이렇게 죽었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각 이렇게 도서관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굉장히 오래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제 채널에 이렇게 뭐 이번에 뭐 파묘 영화에서 나왔던 이화림 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극중 주인공 이화림 지사에 대해서 제 채널에 소개를 했더니 그 이화림 지사라는 분을 번역을 최초로 해서 우리나라에 그 책을 가지고 온 원래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네. 그분이 중국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을 번역한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와, 진짜? 고맙다고 알려주셔서 네. 그래서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구나. 역시 작가님이시네요. 다르네요. 접근 자체가. 네, 일련의 인물 탐구, 이 작품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차기작 구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차기작은 좀 아무래도 이번 거는 역사 소설이어서 진입 장벽이 좀 높게 느껴졌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경성 브라운. 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완전 다른 형식으로 가보자. 네, 저는 그러니까 배우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화 형식으로. 그래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네. 좀 생물이 주인공인데 그 생물이 주인공이고 뭔가 이 세태를 풍자하는 식으로 이 소설을 써보고 싶어요. 좀 쉽게 말하자면 이솝우화 같을 테지만 굉장히 좀 뾰족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좀 현실 세태를 그리고 뭐 책을 안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현재 자유롭게 인터넷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문맹도 없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다양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게 어쩌면은 더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 현재 21세기에. 왜냐하면은 너무 자기가 듣고 싶은 곳에만 가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니까 그렇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 너무나도 다른 해석을 하고 이것이 이제 교류를 한다거나 뭔가 합치되는 게 아니라 더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우화로 풀어내보고 싶어요. 예. 경성 브라운만큼이나 깊은 얘기가 담길 것 같은데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이 경성 브라운 독자들과 예비 독자들에게 한 말씀 올려주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6월은 이제 보훈의 달이고 그리고 8월에는 광복절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두고 그리고 경성 브라운이라는 소설을 한 권 두고 무더위를 좀 이겨 나가면서 그 시대의 젊은이들 독립운동, 사랑 뭐 이런 이야기에 푹 빠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그들의 함성, 기운을 좀 뜨겁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 경성 브라운의 저자 고혜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